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프라하에서 태어났다. 카프카의 일생은 사후 작가로서 누린 명성에 비하면 평범한 삶을 살았다. 외로운 섬과도 같은 프라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에 노동자 재해국의 관리자로 일하다가 회결핵으로 41살에 짧은 생을 마쳤다. 카프카의 내면은 불행의 연속이었고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었다. 그것은 존재의 상실감이었다. 그의 전생의 고뇌와 노력은 어떻게 하면 일상 세계 안으로 들어가 그 세계에 소속되어 존재의 가치를 얻을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인간 존재의 문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식을 필요로 한다. 일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외와 가정과 그 결과 나타나는 주체의 왜곡된 자아 사이의 모순을 카프카는 형상화하고 있다. 이제 잠깐 우리에게 엿보이게 될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적인 작품인 변신과 유형지에서는 카프카의 문학적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오늘의 책 변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신에서의 주인공 그레고르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흉측한 벌레로 변한 자신을 그는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밑으로 하고 위를 쳐다보며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쳐들자 활 모양의 각질이 골을 잃은 부풀어 오른 갈색의 복부가 보였다. 이불은 금방이라도 완전히 미끄러져 내릴 듯이 복부의 가장 볼록한 부분에 간신히 걸쳐 있었다. 다른 몸통 크기에 비해서 가련할 정도로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이 어찌할 바 모르게 그의 눈앞에 가물거리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매우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사는 보통 방, 평소와 다름없는 자신의 방이었다. 사방의 벽도 눈에 익은 그대로 벽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옷간 견본 꾸러미들이 여기저기 잡다하게 흩어져 있었다. 잠자는 외판원이었다. 테이블 위의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얼마 전에 화보에서 오려내어 예쁜 금박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은 것이다. 그레고르는 출근을 해야 한다. 5, 6년 정도는 부모님이 진 빚을 갚기 위해 직장에서 쫓겨나면 안 된다. 그는 외판원으로 출장이 잦았다. 오늘도 5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야 했다. 그런데 시계는 6시를 가리킨다. 그레고르는 자명종 소리도 못 듣고 불안한 밤을 보내다가 새벽녘에 깊은 잠에 든 것이다. 현관 벨이 울렸다. 회사에서 지배인이 온 것이다. 형편을 알아보러 수상쩍은 사건을 조사라도 하듯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까지 찾아왔다. 그레고르는 힘껏 침대에서 몸을 굴려 뛰어내렸다. 꽈당하는 큰 소리가 났다. 그레고르는 분노와 통증을 느꼈다. 아버지는 문 밖에서 지배인이 온 것을 알린다. 어머니가 끼어들어 그레고르가 아픈 것 같다고 변명을 해준다. 그레고르는 곧 가겠어요 라고 하고 아버지는 지배인이 방으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묻는다. 안 돼요. 그레고르가 대답한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누이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리는 의아했다. 누이 동생이 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목이 달아나면 다시 옛날의 부채를 가지고 사장이 부모님을 괴롭힐까봐 두려워서 우는 것일까? 그레고르는 가족들을 저버릴 생각은 조금도 없다. 잠시 그는 양탄자 위에 편안하게 누워본다. 잠자군 하고 지배인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는 지금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네. 명백한 설명을 요구하네. 오늘 자네의 결근은 회수금 문제 때문인가? 그레고르는 흥분하여 지배인님, 곧 문을 열겠습니다. 현기증이 나지만 침대에서 나가는 중입니다. 그레고르는 의자를 문 쪽으로 밀고 가 꼿꼿이 서서 입으로 열쇠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에게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대신 단단한 턱으로 열쇠를 돌렸다. 그때 상처를 입어 누런 액체가 흘러나왔다. 마침내 자물쇠가 열리는 맑은 소리가 들린다. 그레고르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문은 안쪽으로 열렸다. 때문에 밖에서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신중하게 천천히 움직여 앞으로 돌아 나왔다. 지배인이 앗!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다. 어머니는 방바닥에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증오심에 불타는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그레고르를 다시 방 안으로 밀어넣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레고르 자신뿐인 것을 의식했다. 지배인은 벌벌 떨면서 그레고르를 보았다.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출입구의 문을 향해서 슬금슬금 걸어 나갔다. 그리고는 발바닥에 화상이라도 입은 것 같이 계단 쪽을 향해 힘껏 손을 뻗었다. 그레고르는 회사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 지배인을 돌려보내서는 안 되었다. 자신과 가족의 장래가 지배인의 보고에 달려 있으므로 그레고르는 슬금슬금 문지방을 넘어 지배인 쪽으로 가려고 했다. 지배인은 난간에 매달려 있었고 그레고르는 허위적거리다가 작은 비명을 지르며 숱한 발들과 함께 넘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다리들은 마룻바닥을 밟고 섰으며 그레고르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싶은 곳으로 옮겨주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갑자기 뛰어 일어나 사람 살려요 하고 외치며 달아났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는 나직한 목소리로 부르며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의 기분은 심하게 혼란스러웠고 단장과 신문지를 휘두르며 발을 구르면서 그레고르를 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아무리 사정을 하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도 아버지는 점점 무섭게 발을 구를 뿐이었다. 그레고르는 결국 방향 전환을 해야 했는데 아직 뒷걸음질을 할 줄 몰랐다. 천천히 마침내 문지방 위로 몸통을 밀어 넣었지만 몸통이 문에 끼어버렸다. 한쪽 옆구리는 심하게 벗겨지고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 아버지가 뒤에서 힘껏 밀어 넣어주고 단장으로
문을 꽝 하고 닫아버렸다. 그레고르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에야 혼수 상태 같은 잠에서 문득 깨었다. 왼쪽 허리에 길다란 상처와 부상당한 다리 하나를 끌고 그는 힘없이 질질 끌려서 문 앞에까지 다다랐다. 무엇이 그를 문 앞까지 오도록 유혹했는가를 비로소 알았다. 그것은 바로 음식 냄새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잘게 썬 흰 빵이 둥둥 떠있는 우유를 담은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레고르는 기쁜 나머지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그러나 이내 실망하고 목을 움츠렸다.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이라서 누이 동생이 일부러 방 안에 넣어준 우유였는데 지금은 전혀 맛이 없었다. 오싹 소름이 끼쳐서 음식을 외면하였다. 가스등이 켜있는 거실은 환했다.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준 자신이 대견했다. 그러나 이 안락, 이 행복, 이 만족의 일체가 무서운 종말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밤이 깊어 거실의 등불이 꺼졌을 때 발끝으로 걸으며 가만가만 멀어져가는 세 사람의 발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레고르는 거의 무의식 중에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등허리가 눌리고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소파 밑은 매우 편안하고 아늑했다. 몸통이 너무 커서 전신이 다 들어가지는 못했다. 새벽녘에 누이 동생이 긴장된 표정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유를 마시지 않은 이유를 알아줄까?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닌데 소파 밑에서 뛰쳐나와 누이 동생의 발밑에 몸을 던지며 맛있는 것을 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걸레로 우유 그릇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식구들이 모두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서로에게 많이 먹으라고 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는 재정 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금고에서 장부를 가져왔는데 그레고르가 감금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준 최초의 것이었다. 온 식구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아버지의 파산의 비운을 빨리 지우기 위해 그레고르는 남보다 더 열심히 외판원 일을 해서 번 돈을 집으로 가져와 기뻐하며 놀라는 가족들이 보는 테이블 위에 늘어놓아 보였다. 정말 신났었다. 집안을 꾸려나가기에 충분한 돈을 벌었었다. 그러나 차츰 그것은 습관처럼 반복되었고 거기에는 이미 훈훈한 정이 담긴 특별한 감정은 사라지고 누이 동생만이 계속 오빠에게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녀는 음악을 좋아해서 바이올린 솜씨도 훌륭했고 그레고르는 내년에는 음악학교에 보낼 계획을 세웠었다. 물론 돈은 많이 들겠지만 변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종 누이 동생과 음악학교에 대한 아름다운 꿈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었다. 그는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놓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엄숙하게 선언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허기진 몸을 문에 기댄 채 귀를 기울여 엿듣기 위해 꼿꼿이 서 있었으나 곧 힘에 부쳐
무의식 중에 머리를 문에 부딪혔다.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옆방 사람들은 입을 딱 봉해버렸다. 아버지는 문 쪽을 향해서 또 무슨 짓을 하는군 하고 말하고는 다시 소근소근 대화를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그들의 대화를 충분히 엿들었다. 아버지는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레고르가 분명히 안 사실은 재산이 아직 조금 남아있으며 그동안 전혀 손을 대지 않아서 이자도 조금 불었고 매월 그레고르가 집에 가져온 돈도 열심히 저축을 해서 약간의 돈이 모아져 있다는 것이다. 그레고르는 겨우 용돈으로 2, 3굴덴을 썼을 뿐이었다. 1군데는 718원이다. 그레고르는 문 뒤에서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다. 정 같으면 아버지의 부채를 모두 갚아버리고 홀가분하게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버지의 처사가 집안의 행운을 가져온 것이다. 그 정도의 돈이면 2년 정도는 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 돈은 만일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했다. 이제 누가 집안의 재정을 책임질 것인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모두는 늙고 병약했으며 누이 동생은 겨우 17살이다. 그레고르는 치욕과 비통함 때문에 몸이 달아올랐다. 그의 마음은 무척 괴로웠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누이 동생은 창가에 서 있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자 기겁을 했다. 뒷걸음을 치다가 문을 닫아버렸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몸이 조금이라도 누이 동생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불을 등에 올려놓고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몸을 구부렸다. 부모님은 그의 방에 감히 들어오지 못했고 벌레로 변신한 오빠를 돌봐주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이전에는 누이 동생을 쓸모없이 생각하며 곧잘 화를 냈었다. 지금은 그녀가 그레고르의 방 청소를 하고 나오면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방 안의 동태를 물어보았다. 그레고르는 음식도 구미가 당기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방의 벽이나 천장을 종일 열십자로 기어다니며 기분 전환을 했다. 특히 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일은 아주 기분이 좋았다.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숨도 편히 쉴 수가 있었고 가벼운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는 천장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거의 행복이라고 해도 좋을 방심에 빠져들었다. 예전과는 달리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무의식 중에 다리를 떼어 방바닥 위로 추락을 해도 대단하게 다치지는 않았다. 카프카 문학에서 역사적 현실의 경험들은 환상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며 꿈의 세계로서 낯설게 다가온다. 카프카의 이야기들은 자아를 찾으려는 주인공의 시도가 언제나 좌절되지만 새로움과 낯선 것들 사이에서 동요하는 구조를 지닌다. 시간과 공간 및 인과성 등의 경험적 제 질서의 지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미궁적인 의미 상실, 중심의 상실이라는
구심점의 상실은 한 사회의 동질성에 대한 물음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구심점의 상실과 더불어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능력도 의지도 상실해버려 선험적 문제성은 출구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미궁 속을 방황하는 자들의 그것과 다름없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형식을 필요로 하며 새로운 형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새로운 태도를 필요로 한다.